천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 나아가 온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흔히 자녀의 성격은 부모에게서 유전되고 가족의 생활 방식과 교육 방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 집안의 됨됨이를 보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와 깊은 의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다음 3가지 유형의 시댁에는 절대 딸을 시집 보내지 마세요. 과연 어떤 집안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1000가지 지혜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결혼 생활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함께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가부장적이고 인색하며 혹독한 시댁입니다. 저는 25살에 남편과 1년 넘게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약혼식 전날까지도 엄마는 제게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죠. 혹독한 시댁으로 시집가는 딸이 너무나 걱정되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제가 몸도 마음도 약골이라는 걸 잘 아셨기에 더욱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과 2년 정도 살다가 분가해서 따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했거든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를 처음에는 반대했고 남편이 저와만 결혼하겠다고 강력하게 고집하자 마지못해 허락했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시부모님 2분 다 워낙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걸 미리 일러주었지만 막상 며느리로서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고집불통의 막무가내인 분이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이웃과 시끄럽게 다투는 건 예사였고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집에서 술 친구들과도 서슴없이 싸움을 벌이곤 하셨죠. 시아버지가 집안에서 자식들과 크게 다투신 후에는 깨진 그릇들과 어질러진 집안을 밤늦게까지 치워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정말 예측 불가능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돈이 없다고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단 한 번도 갚는 법이 없었죠. 저희가 매달 집안 생활비를 대고 시부모님께 각각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데도 시아버지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셨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2분 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연금도 받으시고 시아버지는 손님들이 꽤 많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오히려 넉넉한 형편이셨거든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과 돈 문제로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빚독촉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막 사업을 시작한 터라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내서는 제가 남편을 부추겨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한다며 온갖 욕설을 퍼붓곤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집안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시아버지는 저희가 편히 잠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는 컴퓨터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6시 30분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발에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시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리셨죠.
5시인데도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방문 앞을 지나가면서 쿵쾅거리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며 심하게 구박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바로 드리지 못하면 식사 자리에서조차 비아냥거리고 쌀쌀맞게 대하셔서 저는 답조차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이 시댁만큼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 번 제 앞에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저 여자에게 홀려서 그랬지. 돈 많고 집안 좋은 혼처들은 다 마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골칫덩이를 집으로 들인 거야. 제가 시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로 받지 못하면 시아버지는 곧장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서 딸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빙빙 돌려가며 저를 비꼬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셨죠. 식사 시간에는 남편과 아들에게는 반찬을 챙겨주시면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먹기만 해서 뭐하냐. 애도 못 낳으면 알아서 처신해야지. 그때 저는 임원진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끔 오후에 야근을 해야 해서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해서 허락을 구했는데도 그분은 매번 비아냥거렸어요. 비서들이란 상사에게 아첨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는 거 아니냐. 밝고 명랑했던 저는 점점 불안하고 피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퇴근 시간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시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시댁에서 맞이했던 첫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사흘째 밤 부엌 정리를 마친 저는 시부모님께 친척과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화로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제가 대놓고 바람을 피웠으며 설 연휴 사흘 내내 방에 틀어박혀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하고 통화만 했다고 일러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이러스성 열병과 급성 위염이라고 진단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시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병은 나았지만 제 정신은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은 저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시켰고 저는 너무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및 우울 혼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 태도는 너무나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말해 저희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했죠. 남편마저 아버지의 냉혹한 성격을 닮아 저의 불행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면 아내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시부모님과 한통속이 되어 저를 심하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부장적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을 만나면 남편 쪽 식구들은 항상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이든 강요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항하면 그들은 당신을 심하게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이 가족을 위해 당신이 기울인 노력들을 절대 너그럽게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을 것이며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는 그 집안이 딸보다 아들을 우선시하고 인색하며 혹독한 곳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지 자녀가 상처받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가족 유형,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가족. 지혜는 가족의 중매로 준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꽤 잘생겼고 말솜씨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업과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양가 부모님은 신혼부부에게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를 선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눈에는 지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난을 피한 행운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지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신혼여행 후 첫 주, 지혜는 남편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준호는 다 큰 어린애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시끄럽게 소리쳤어요. 내 셔츠는 어디 갔지? 자기 내 바지 다림질 하는 거 잊었어? 오늘 아침 8회시에 일찍 회의 있는데 내 회색 신발, 파란 신발은 어디 있어? 뿐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오자마자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고 옷가지들은 침실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으며 서류 가방은 거실에 이리저리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잔소리를 하면 자기야 이것 좀 치워줘 나 한창 게임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혜가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야 비로소 남편이 집에 있는 어린 남동생보다 더 서투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준호가 야채를 씻는 모습을 보며 지혜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싱싱한 야채들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주물러 망가졌고 설탕병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소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낭만적인 요리에 대한 환상은 빗속의 물거품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끔 지혜는 2, 3일 정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스턴트 도시락 용기 몇 개가 컴퓨터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악취나는 설거지가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이 침실에 뒤섞여 있었고 넥타이와 양말은 제멋대로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머리카락과 비누 거품 덩어리가 배수구에 엉겨붙어 있었죠. 지혜는 다시 올분을 사귀며 집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지혜는 친구들에게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의 아내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옷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해. 세탁기에 더러운 옷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흰 셔츠를 색깔 옷이랑 같이 넣어버렸지 뭐야. 일찍 퇴근하고 와도 아내를 위해 밥 지을 줄도 몰라. 집에 있으면서 꼭 객식구 같아. 뭘 물어봐도 하나도 모르면서 여보 여보 하고 크게 소리질러. 게으르고 서툰 다 큰 어린애를 돌보는 것 같아. 사실 지혜의 남편 준호의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도 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10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게 밥상 차려주고 물 따라주고 더러운 옷도 다 치워줍니다. 만능 엄마들은 언젠가 자기 아들이 결혼하여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나갈 책임을 나눌 것이라는 점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 아들을 과잉 보호하는 가족에게 보낸다면 당신의 딸은 의존적이고 게으르며 심지어 자기 주관도 없이 부모님의 뜻에만 따르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큰 슬픔은 가난이 아니라 망나니 같은 자식들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 하고 심지어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려 하며 한 번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커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습관과 고유한 성격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이의 평생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3번째 유형의 가족, 가품과 예절이 없는 가정. 올해 33살인 지영씨는 결혼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씨의 남편인 도윤씨는 지영씨 가족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죠. 가족회사에서 여러 번 마주치면서 도윤씨는 지영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지영씨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지영씨는 사랑과 결혼에서 계산적인 생각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을 늘 경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영씨의 부모님은 도윤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집안의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온 부유한 집안으로 대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도윤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형제자매 모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부유한 아내를 얻어 인생이 활짝 피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에게서 번듯한 집과 부부가 편하게 타고 다닐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장인 장모님 회사에서 더 이상 운전사로 일할 필요도 없이 입출고 재고 관리를 전담하는 창고 관리자로 직책이 바뀌었죠. 지영 씨의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 후 두 사람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점차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 씨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자주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지영 씨였지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이유를 대면 시아버지는 곧장 차를 타고 도시로 찾아와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나중에 지영 씨는 시아버지가 그 돈을 도박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윤 씨의 두 동생에게 자동차나 새 휴대폰 같은 값비싼 물건을 사주는 데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생들은 매우 사치스럽고 무욕이 많았으며 부모님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효하고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영 씨는 늘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과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윤 씨와 결혼했기에 이혼은 너무나 큰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끊임없이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도박과 술에 빠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지영 씨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와 그의 가족들이 난동을 부리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부모님과 도윤 씨 그리고 그의 두 사촌 동생들까지 합세하여 부부의 아파트에서 서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워 지영 씨는 경비팀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겨우 이혼할 수 있었고 자녀의 양육권을 얻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개념을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사랑한다고 해서 다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필수적인 기반은 사랑이지만 오직 사랑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감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결혼은 많은 면에서 특히 가족 배경 면에서의 유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를 문등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문등호대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두 가족의 문화적 수준, 생활 환경,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의 가족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너무 늦어 후회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달콤한 열매의 계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서 씨는 노년의 외로움과 잔혹함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와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오기로 상의했죠. 뽕나무 밭 뒤에 있는 연못은 폭 5m, 길이 7m에 준호 씨 가슴팍까지 오는 깊이였습니다. 그전에는 물고기를 기르고 오리떼를 키우던 곳이었죠. 매년 물고기 2가마니를 수확하고 산란용 오리 300마리를 키웠습니다. 계란 판매 대금에서 종자와 사료값을 빼면 남는 이유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일하는 셈치고 돌보셨을 뿐입니다. 사실 할머니의 주된 수입원은 넓은 뽕나무 밭이었습니다. 잎이 나는 계절에는 누에꽃이 몇 상자를 키웠고 누에가 성숙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팔았습니다. 열매가 나는 계절에는 도시의 술가게 몇 군데에 팔았고요. 나머지는 며느리가 시럽으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물가가 좋으면 할머니는 약값 걱정은커녕 손자에게 줄 용돈까지 돼지 저금통에 모아두셨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손자는 오랜만에 시골 할머니 댁에 한 번씩 들렀죠. 손자는 통통하고 분홍빛을 띠는 돼지 저금통을 보면 너무 좋아하며 몇 번이고 집 주위를 껴안고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그 돼지 저금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손자의 발자국 소리는 그저 추억 속에서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원래도 한적했던 그 집은 이제 오가는 사람도 더욱 뜸해졌습니다. 저 밖에 탐스럽게 익어 늘어진 오디밭이 있지만 할머니는 사람들을 불러 따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할머니는 그 연못을 보지 않으려고 굳이 밭으로 나가지도 않으십니다. 5살짜리 손자가 가라앉았던 그 연못 말이죠. 매일 밤마다 그 물속 깊이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손자의 소리가 할머니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오디를 따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준수는 차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지혜가 정성껏 준비해준 옷가지, 연고, 영양제, 그리고 간편식 등을 가지고 말이죠.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며 조용히 눈을 비비셨고 떨리는 입술로 물으셨습니다. 지혜가 아직 엄마한테 많이 화나 있니? 그렇지?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번을 설명해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보람이의 죽음이 단지 사고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는 이미 천사들의 세상으로 갔으니 남은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준수는 자신의 슬픔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와 젊은 아내의 슬픔까지 보듬어야 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어둡고 쓸쓸한 색한절이 집은 이제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집안 구석구석에서는 나무를 갉아먹는 좀벌레 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려 퍼집니다. 마치 벌레들이 집을 온통 파먹어버려 강한 바람 한 번 불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준수는 마루에 앉아 구름처럼 흩날리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서 마당으로 날아드는 마른 잎사귀들, 미끄러운 이끼로 뒤덮인 대돌리까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우울한 하늘 아래 바람에 컬럭이는 어머니의 옷은 마치 어머니가 그 옷을 입으면 앙상한 몸이 밤이슬처럼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옷감 한 올 한 올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주변 풍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마당 한 구석에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길 어귀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밭에서 몰두하여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즐거웠으니까요. 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흩어져 있는 장작과 마른 오디줄기를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들인 가스레인지는 할머니가 전혀 쓰지 않아 늘 장작불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오래된 찬밥은 바싹 말라 부서지고 짜고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은 생선조림 냄비, 어떤 달걀도 다 물처럼 흐물거렸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시들어버린 배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살펴보니 쌀은 바닥나 있고 소금이나 간장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학대하며 살고 계셨던 걸까요? 준수의 눈가가 따끔거렸고 심장이 욱신거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조금은 가라앉았어야 할 시간인데 가족 중 2 여인, 어머니와 아내는 여전히 그 아픔을 불필요한 자책으로 계속해서 일깨우려 했습니다. 준수는 늙은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홀로 쓸쓸히 지내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집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준수를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난주에 할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못으로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가 한가운데까지 헤엄쳐 가다가 거의 가라앉을 뻔했는데 다행히 천식 치료했을 뽕잎을 얻으러 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다급히 소리쳐 사람들을 불러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갑작스레 닥쳐오는 불행 앞에서 몸서리쳤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할머니를 망상에 빠지게 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 준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불러 연못을 메워버릴까 합니다. 어차피 이제 물고기도 기르지 않고 오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그랬다면 몇 년 전에 진작 메워버리는 게 더 좋았을 것을. 할머니는 힘없는 한숨과 함께 그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연못을 흙으로 평평하게 메워버린다 해도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모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귓가에는 여전히 어린 손자가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놀라서 할머니 하고 불렀을 텐데 강바람이 윙윙거리고 오디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져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듣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디를 따느라 정신이 없었고 가을 연못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건져 올렸을 때 작은 몸은 온통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번 연못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준수는 연못을 메워 달콤한 과일나무와 꽃들을 심으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어떠한 눈물도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짜디짠 슬픔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준수는 아이가 잠든 그곳이 깊은 잠을 포근히 감싸 안는 축복받은 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람 마음속 깊은 구멍도 언젠가는 삶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요. 만약 그런 좋은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준수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오랫동안 시댁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기억들과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한때 그녀의 삶이었고 숨결이었습니다. 입덧으로 힘겨웠던 10개월 동안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이 생각이 나고 밤에는 잠결에도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팔로 감싸 안는 버릇이 여전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아이를 감싸 안던 그 습관들을 잊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초가을인데도 벌써 아이의 낡은 겨울옷을 꺼내 깨끗하게 빨아 향긋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준수가 그 옷들을 모두 갖다 버렸습니다. 아이의 장난감 더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준수가 지혜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든 것을 치우고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지혜에게 더 깊은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침 시장에 갔다가 작고 노란 과일을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전에 하늘로 떠난 아들이 그 과일을 정말 좋아했던 것이 생각났죠. 저기 할머니가 엮어놓은 민물고기 몇 마리를 보니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통째로 바삭하게 튀겨서 뼈째 꼭꼭 씹어 먹였을 텐데 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뜨끈한 붕어빵 가게를 지날 때마다 마치 작은 손이 자신을 붙잡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엄마, 저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저 이 정도 생각만으로도 수진 씨는 더 이상 시장 안으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졌죠.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면서도 여기저기 멍하니 서성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수진 씨가 넋나간 사람처럼 보이자 사람들이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돈이나 쌀을 잃은 게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국을 끓이려 하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새우소금 꼭 넣어야 해. 밥을 안 칠 때면 엄마, 물 많이 넣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귓가에 엄마, 약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잠이 들려고 할 때조차도 작은 손이 자신의 등을 감싸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자비 덕분인지 올해 수진 씨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작고 소중한 새 생명이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들었죠. 하늘로 간 보이의 동생이 되어 너무나 많은 상실을 겪었던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러 온 듯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던 날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수진 씨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이런 행복감은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 겪어보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볼을 안고 아기의 가슴에 귀를 바싹 대고 되살아나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새로 찾아온 아기에게는 불공평할 거예요. 만약 계속해서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수진 씨는 어릴 적 즐겨 찾던 곶감 가게 앞을 지날 때나 길거리에서 과일 바구니를 메고 가는 아저씨를 불러 새콤한 과일 몇 개를 살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덧조차도 전과 놀랍도록 똑같았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그리운 새우소금통을 보며 아쉬워하다가 수진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를 임신했을 때도 참아냈잖아. 매운 건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쁨을 소리 높여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 씨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줄까봐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다시 아기를 갖게 되면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탓한 적은 없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할 만큼 강해질 수 없었죠. 여자들끼리 서로 아끼지 않으면 또 누가 아끼겠어요. 수진 씨는 아직 젊기에 고통을 잊을 시간이 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시들어가고 그 슬픔을 털쳐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수진 씨는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바람소리가 가득했고 마치 초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온 공간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는 식사 중이셨죠. 그녀는 상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집 한가운데 앉아 달랑 찌개와 김치 한 그릇뿐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을요. 아마도 목이 메어 있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찬밥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수진 씨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혼자 사니 한 끼 식사를 2번에 나눠 먹다 보면 늘 차갑게 식어버린다고 말씀하셨죠. 통화가 끝났지만 수진 씨의 눈앞에는 어둑한 저녁, 허리를 굽혀 생선가시를 바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때로는 전등 켤 생각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고치기 힘든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진 씨는 노년의 고독과 가혹함을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고 준호 씨와 어머니를 도시로 모시고 오자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께서 과연 오시려 할까요? 조상님들의 묘도 있고 제사도 지내셔야 할 텐데요. 준호 씨가 고향에 갔더니 예전에 연못을 메운 땅에 심었던 감나무 몇 그루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잎사귀는 푸릇푸릇 생기가 넘쳤습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달콤하고 향긋한 열매를 마음껏 딸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곧 아기를 낳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올라오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슬며시 눈물을 훔치고는 허둥지둥 뒷곁으로 가 닭들이 알을 낳은 둥지를 살피고 계란 몇 개를 더 주워왔어요. 그리고 가장 살찐 닭 2마리를 골라 미리 가두어 두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참이었죠. 이웃에게 가끔 집에 들러 할아버지 제사상에 향이라도 피워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쓸쓸할까다요. 한밤중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다시 뒤뜰로 나가 몇 개의 뽕나무 가지를 잘라왔어요. 아침에 서둘러 떠나다 혹시라도 잊을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도시에서는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구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 뽕나무 가지는 집 주위에 걸어두는 것 외에도 손주에게 채워줄 작고 예쁜 뽕나무 팔찌를 만들어 앞귀를 쫓는 데 쓰일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방 안에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밖에서 누워있던 준호 씨가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긴 여정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가지 지혜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